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토토시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그럼 바로 승무패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부산 아이파크와 수원 삼성입니다. 부산은 3-4-3 포메이션을 활용해 곤잘로를 최전방에 두고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중심으로 공격을 풀어나갑니다. 곤잘로는 장신을 바탕으로 한타점 높은 경합 능력을 지녀 상대 수비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며 빌레로는 중원에서 폭넓은 활동량과 전진 패스로 압박의 연결 고리를 만들어줍니다. 사비에르는 좌우 전환과 돌파 능력이 돋보이며 곤잘로와의 연계를 통해 꾸준히 크로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부산은 풀백과 윙포워드의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통해 크로스 패턴을 반복적으로 활용하며 제공권에서 강점을 극대화합니다. 동시에 3백 체제를 기반으로 수비 라인을 단단히 유지해 역습 상황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 수원 삼성은 4-4-2 포메이션으로 나서며 일류첸코가 문전에서 몸싸움과 침착한 마무리로 득점을 노리지만 빠른 전환 상황에서는 기동력이 떨어지는 한계를 보입니다. 파울리뉴는 측면 돌파와 크로스를 통해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 저하로 영향력이 감소합니다. 이규성은 중원에서 수비 커버에 강점을 지니지만 상대 압박이 거세지면 전개 속도가 늦어져 빌드업이 끊기는 약점이 드러납니다. 특히 중앙 수비의 핵심 조윤성이 징계로 결장하면서 라인의 평균 신장이 낮아지고 제공권 대응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커 세트피스와 크로스 수비에서 불안 요소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제공권 싸움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산은 곤잘로를 축으로 풀백과 윙포워드의 크로스 패턴을 반복해 수원 삼성의 박스 안을 흔들 수 있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높은 타점으로 우위를 확보할 전망입니다. 반면 수원 삼성은 조윤성의 결장으로 중앙 수비의 높이와 집중력이 흔들릴 위험이 크며 공중볼 경합에서 밀릴 경우 연속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파울리뉴의 개인 돌파 능력을 살려 기습적인 역습을 노릴 여지는 있지만 전술적 상성과 제공권의 격차를 고려하면 경기 흐름은 부산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큽니다. 부산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전남 드래곤즈와 서울 이랜드입니다. 전남은 하남을 최전방에 두고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를 통해 공격의 중심축을 잡으며 박스 안에서는 날카로운 위치 선정으로 마무리를 노립니다. 발디비아는 이선에서 전진 드리블과 패스로 공격 전환을 이끌고 세트피스에서도 위협적인 존재감을 발휘하며 알베르티는 측면에서 속도와 크로스를 무기로 삼아 상대 수비를 흔드는 핵심 카드로 작용합니다. 전남은 3백과 윙백을 활용한 5-3-2 구조로 수비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공격 전개에서는 발디비아와 알베르티의 시너지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 루트가 단조로워질 경우 파괴력은 유지되지만 변주 부족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서울 이랜드는 3-4-3 포메이션으로 중원 균형을 맞추지만 실제 공격 전개는 특정 자원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정재민은 윙백으로 넓은 범위를 커버하며 공수 전환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가브리엘은 측면에서 스피드와 개인기를 활용한 돌파로 꾸준히 박스 안을 위협합니다. 에울레르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스위칭 플레이와 순간적인 슈팅 감각으로 공격 루트를 더하지만 전체적으로 팀의 공격은 가브리엘과 에울레르 중심에 지나치게 쏠려 있어 전술적 다양성이 부족합니다. 결국 서울 이랜드는 경기 내내 같은 패턴을 반복하며 플랜 B 부재라는 약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공격 루트가 뚜렷하지만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전남은 발디비아와 알베르티의 좌우 전개, 서울 이랜드는 가브리엘과 에울레르의 스위칭 패턴을 반복하며 서로 같은 루트로 맞불을 놓는 장군멍군 흐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점유율 싸움이나 압박보다는 준비된 패턴 플레이를 통한 주고받기 양상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승부를 가르기보다는 균형을 이루며 승점을 나눠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무승부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충북 청주와 경남FC입니다. 충북 청주는 이승재가 전방에서 빠른 스피드와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흔드는 역할을 맡지만 결정적인 마무리에서는 세밀함이 부족해 득점으로 이어지는 빈도가 낮습니다. 페드로는 최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와 연계로 힘을 보태지만 중앙 수비를 완전히 흔들 파괴력은 제한적이고 김선민은 중원에서 활동량과 패스 전개로 균형을 잡으려 하지만 수적 열세 상황에서는 수비 전환이 늦어지며 뒷공간을 허용하기 쉽습니다. 충북 청주는 3백 구조로 수비 숫자를 확보하지만 파이널 서드에서의 공간 관리가 매끄럽지 않아 측면 침투에 흔들릴 위험이 크고 경기 후반 체력 소모가 누적될 경우 라인이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되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남은 이중민이 중원에서 안정적인 볼 배급과 넓은 시야로 경기의 흐름을 조율하며 마세도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인버티드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핵심 자원입니다. 브루노 코스타는 전방에서 연계와 마무리를 동시에 수행하는 에이스로 마세도와의 콤비네이션 플레이가 경남 공격의 가장 날카로운 루트를 형성합니다.
팀 전체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원의 안정감을 확보하면서도 이선과 측면 자원을 폭넓게 활용해 다양한 공격 패턴을 구사할 수 있으며 특히 마세도의 침투와 코스타의 결정력이 맞물릴 때는 리그 상위권 수준의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측면과 이선에서의 연계 차이가 경기 결과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충북 청주는 수비 숫자를 늘려도 세밀한 통제력이 부족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이 무너질 위험이 크며 경남은 이중민이 중심을 잡아주면서 점유율과 공격 템포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마세도와 코스타의 콤비네이션이 충북 청주의 수비 블록을 무너뜨릴 확률이 크고 후반에는 뒷공간 노출을 공략하며 추가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력과 전술 완성도를 감안할 때 경기 흐름은 경남이 원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며 경남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성남FC와 안산그리너스입니다. 성남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빠른 전환과 압박을 통해 경기를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레안드로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날카로운 침투로 안산의 느린 센터백 라인을 직접적으로 공략할 수 있고 후이즈는 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와 연계를 통해 이선 자원의 공격 참여를 자연스럽게 끌어냅니다. 프레이타스는 중원에서 적극적인 볼 탈취와 빠른 템포 전환을 통해 성남의 공격 전개 속도를 높여주며 박상혁의 결장은 아쉽지만 신재원이 측면에서 빠른 발과 적극적인 침투로 공백을 메워주면서 팀 밸런스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전체적으로 성남은 스피드를 앞세운 역습과 중앙 압박으로 안산 수비를 흔드는 전술을 적극적으로 구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산은 3-4-1 포메이션으로 맞서며 사라이바가 전방에서 제공권과 세컨드볼 연결 능력을 보여주지만 쓰리백의 센터백들이 순간 스피드에서 약점을 노출해 발빠른 공격수와의 매치업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박채준은 이선에서 빠른 템포로 공격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지만 체력 소모가 심해 후반 집중력이 떨어질 위험이 있으며 김우빈은 후방에서 빌드업에 기여하지만 수비 집중력에서 기복이 있어 안정감이 부족합니다. 안산은 중앙 압박으로 중원에서 맞설 수는 있지만 측면 커버와 뒷공간 방어에서 불안정한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뒷공간 침투 싸움에서 성남이 확실히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레안드로와 신재원이 동시에 빠른 침투를 전개하면 안산의 수비 라인은 버티기 어려우며 후이즈의 전방 연계와 프레이타스의 빠른 전환 플레이까지 맞물린다면 성남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공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산은 쓰리백의 수비 조직력이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흔들릴 위험이 크고 체력 저하 시 빈틈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인 전술 상성과 흐름을 고려할 때 성남이 홈에서 확실히 주도권을 잡으며 다득점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성남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아일랜드와 헝가리입니다. 아일랜드는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수비 안정성과 빠른 전환을 동시에 추구하는 팀입니다. 후방에서는 콜린스가 제공권과 대인 마킹에서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하며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이로 인해 중원과 측면 자원들이 공격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측면의 메가티어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직선적인 돌파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들고 크로스로 최전방에 정확한 패스를 공급하며 공격 전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브래디는 중원에서 정확한 킥과 템포 조율 능력을 바탕으로 공격의 리듬을 만들어내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득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카드로 작용합니다. 무엇보다 홈이라는 환경에서 아일랜드는 강한 압박과 끈끈한 조직력을 발휘하며 상대의 체력 저하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헝가리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공격 전개와 전술적 완성도가 높은 팀이지만 이번 원정에서는 체력 관리가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바르가는 문전에서 제공권을 활용한 움직임으로 득점 루트를 열고 소보슬라이는 킥력과 창의적인 전진 패스로 공격을 전개하며 팀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중원의 셰페르는 활동량과 압박으로 힘을 보태며 경기의 밸런스를 잡지만 장거리 원정에 따른 피로, 누적과 체력 소모는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헝가리는 기본적인 전술 완성도와 공격 루트의 다양성에서는 강점을 보이나 원정이라는 환경적 요인과 체력 관리에서 불리함이 드러난다면 전방 압박과 수비 조직력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단순한 전술 싸움이 아니라 체력과 심리적 안정감이 성패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아일랜드는 홈 어드밴티지와 강한 압박 전술을 앞세워 초반부터 경기 흐름을 잡을 가능성이 크며 헝가리는 원정 피로가 누적되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활동량과 간격 유지에서 허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후반에 들어서면 수비 라인의 집중력이 떨어져 세트피스나 측면 돌파에 취약해질 수 있고 이는 아일랜드에게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체력과 정신적 여유에서 우위를 지닌 아일랜드가 후반부 흐름을 장악하며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며 경기 양상은 팽팽한 탐색전 속에서도 홈팀이 꾸준히 압박을 이어가며 점차 우위를 넓히는 흐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일랜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미국과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은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해 전방과 이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공격을 풀어나가는 팀입니다. 악의망은 강한 피지컬과 제공권 장악을 바탕으로 볼을 지켜내며 이선 공격수들의 침투를 열어주는 전술적 중심축 역할을 맡습니다. 버홀턴은 이선 중앙에서 창의적인 움직임과 날카로운 패스를 통해 벌어진 공간을 즉각적으로 활용해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며 직접 슈팅에서도 위협적입니다. 틸만은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폭넓은 활동 반경을 보여주고 순간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로 상대 수비 라인을 계속 흔들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세 명이 조합된 미국의 공격은 전환 속도가 빠르고 수비와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날카로운 침투와 연계 플레이로 곧바로 득점 찬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역시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지만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의 간격 관리에서 불안 요소가 자주 노출됩니다. 오현규는 왕성한 활동량과 저돌적인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지만 문점 마무리에서는 기복이 존재합니다. 손흥민은 좌측에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날카로운 중거리 슈팅으로 언제든 경기를 바꿀 수 있는 카드지만 공격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전술적으로 예측 가능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강인은 중원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전개로 공격 활로를 열어주지만 수비 전환 시 피지컬적인 한계가 드러나며 상대에게 역습 공간을 내줄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불안은 미국의 이선 자원들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허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 경기는 양팀 모두 4-2-3-1 전형을 활용하지만 간격 관리와 이선 압박에서 차이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악의망의 버티기와 버홀터의 연계, 틸만의 돌파가 맞물리며 다양한 공격 루트를 생산할 수 있고 이는 곧 대한민국의 미드필더, 수비 간격을 파고드는 핵심 무기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대한민국은 손흥민과 이강인의 개인 기량으로 역습과 세트피스에서 변수를 만들 수 있지만 전술적 구조에 허점이 꾸준히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인 전술 완성도와 공간 활용 능력을 고려하면 미국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며 경기 양상은 활발한 공격 전개 속에서 다득점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멕시코와 일본입니다. 멕시코는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전방의 히메네스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을 책임지며 공격의 핵심 축을 맡습니다. 알바라도는 측면에서 폭넓은 활동량과 돌파를 시도하지만 상대 압박이 강해질수록 공소유 안정성이 떨어지고 전개가 끊기는 약점을 보입니다. 모라는 볼 운반 능력이 있으나 템포 변화가 부족해 빠른 역습 상황에서 압박에 끊길 위험이 큽니다. 수비 라인은 뒷공간 커버에서 불안한 장면이 잦고 전방과 중원의 간격이 벌어질 경우 한 번의 연계 패스에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순간적인 측면 침투와 빠른 전환을 대응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반면 일본은 3-4-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문전에서 마치노가 정확한 위치 선정으로 득점력을 극대화하는 공격 패턴을 보여줍니다. 쿠보 타케우사는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하프스페이스 침투로 상대 수비를 흔들고 엔도는 중원에서 압박 저항과 안정적인 볼 간수를 바탕으로 빌드업을 주도합니다. 특히 쿠보와 가마다는 메잘라처럼 중앙에서 측면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을 반복해 수비 라인의 균형을 깨뜨리고 이 과정에서 마치노가 마무리를 책임지며 단순하지만 날카로운 공격 루트를 완성합니다. 일본의 중원 무브먼트와 침투 패턴은 이미 완성도가 높아 상대의 간격이 조금만 흔들려도 곧바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일본의 템포 있는 패스 전환과 하프스페이스 침투가 승부의 열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멕시코는 공격에서는 무게감을 보일 수 있지만 측면과 뒷공간 수비에서 기동력과 간격 관리의 약점이 분명해 일본의 빠른 전환을 막기 어렵습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일본의 패스 템포와 활동량은 멕시코의 체력을 갉아먹으며 수비 집중력을 흔들 수 있습니다. 설령 멕시코가 라인을 내리고 버티더라도 쿠보의 개인 기술과 마치노의 박스 안장악력은 언제든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무기입니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집중력에서 우위에 있는 일본이 경기 흐름을 주도하며 다득점 승리를 노릴 가능성이 크고 일본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수익에는 종종 운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에 입각한 성공적인 노림수가 필요합니다. 용어도 어렵고 혼자 쩔쩔매고 있었다면 지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저희는 스포츠 정보와 분석글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 즐기실 수 있게 가입 권유 없는 스포츠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참여는 영상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